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평양에서 다시 만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회담 날짜는 정하지 못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대규모 군중을 동원해 열병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북측 지역이죠.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3시간 30분 만에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시기와 장소가 나올 줄 알았는데 9월 중 평양이라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먼저 시기와 관련해서 확정하지를 날짜를 못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은 예. 일단 이 빈약하지만도 이 고위급회담 공동 보도문에 9월 안에 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예. 이것이 들어간 것이 좀 의미가 있고 예. 두 번째로 북한에서 이러한 합의 내용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식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관료들이 정상회담을 공식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남북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겠죠. 예. 그런데 지금 문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할 때 적어도 고위급 회담 이전에 예. 남북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날짜라든지 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대하고 예.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공감대 행성 속에서 고위급 회담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앉아 수면 위에서 공식화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주로 봤죠.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이 9월 안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포괄적인 했때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잠시 한번 우리 우정현 박사 말씀 듣고 제가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리성건 위원장은 날짜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궁금증을 키웠어요. 사실은.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의 건국기념일은 9월 9일 이전에는 어렵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의 일정상 9월 말로 가면 유엔 총회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범위는 사실 나와 있긴 한데 이렇게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나 아니면 혹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 등과 관련해서 그러한 일정 등이 아직 미국 및 중국 등과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우리 대통령과의 평양 만남을 기획하려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러한 것이 일단 1차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그래서 과연 날짜는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걸 저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맞추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9월 중순 또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더 근접한 이렇게 하면은 9월 9일 날 북한이 구절 예. 대규모 행사를 하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20일 넘어가면은 유엔 총회 여기에 대해 준비에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월 중순 중에서 적어도 9구절 지나서 왜냐하면 지금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9구절에 있어가지고 열병식도 하겠지만도 집단 체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과거의 아리랑 축제는 할까요? 예, 예. 이 집단 10만 명 이상 동원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측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 그렇다 하면은 9구절이 지나서 너무 오랜 시간이 된다 하면은 상당 부분 거기서 준비하는 매치게임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심리적 부담을 주겠죠. 그렇다 하면은 9구절이 그렇게 지난 오랜 기간이 아닌 적어도 9월 한 13, 14 이 정도 되지 않겠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 지금 이제 제가 우 박사님한테 왜 날짜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 동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한 3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이 3번째 만나는데 지금 정도 된다면 적어도 남측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남북 경력, 대북 제재 완화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할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뭐냐면 이번 고위급 회담에 있어가지고 북측 대표단의 면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철도성, 국토환경성, 그리고 민계임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남북한의 경협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화하겠다. 이 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요인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구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북측의 구구절, 광화국 창건이죠. 이 두 개의 행사에 있어서는 민족 대경사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북측의 고위급 사절단이 축하 사절단이죠. 이것이 평창 올림픽에 보냈잖아요. 그렇다 이번에는 남측에서 구구절날 고위급의 축하 사절단을 보낼 화답할 차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결정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뭐냐 하면은 남북한 모두 각각의 이런 그 정권,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뭡니까? 분단의 상징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의 여론을 하나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 우리가 모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쉽게 민간 부분에 답을 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고위급 회담 때 해가지고 숙제를 던졌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종전선언 문제. 지금까지 종전선언 문제 있어가지고 남북 간 정상 합의하고 북미 정상 간의 이런 합의에 대해서 재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종전선언에 대해 가지고 상담은 뭡니까? 선벽화 후 종전선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중재자적인 이런 확고한 안을 가진 것이 필요하겠냐. 예. 이런 세 가지 숙제를 던진 상태에서 9월 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 정상회담 개최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 어제 회담 분위기는 뭐 초반에는 좋았고요. 나중에 갈 때 조금 써먹써먹했다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지금 전해져요. 사실은 뭐 만족했다고 하지만 공동 보도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 시작할 때 언론 공개 여부를 두고 좀 티격태격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회담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꾸 우리 선건 위원장은 이걸 언론에 공개하자 회담 내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제 회담은 이제 사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회담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회담 이전에 많은 부분이 이제 의제가 조율이 되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도 북한 측에서는 북한 측이 하고자 하는 말이 좀 공개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북한의 언론은 이제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 공개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북한이 하는 말이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대북 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관계, 그다음에 대국민 여론 등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있지만 사실 이제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부담이 굉장히 적을 뿐더러 오히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리성건 위원장은 이제 보다 더 강력하게 공개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조명균 장관은 이제 거기 좀 애둘러서 표현하면서 좀 정중히 거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이제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그닥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성건 위원장이 발언을 했던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뭐 재계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이 발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발언이 제가 뭐냐면은 9월 몇 며칠부터 하겠다. 이런 그 확정 날짜 안 짓고 포괄적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그렇죠. 그것이 결국 뭐냐 하니까 방금 세 가지에 다 들어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 경제협력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대북 제재 완화를 필요해가지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 좀 더 맹시적으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던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종전선언에 대한 숙제, 세 번째는 뭐냐면 구구절 참석에 대한 숙제. 그럼 그 세 가지를 제대로 북한이 던진 일종의 뭐 과제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상회담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그 압박이겠죠. 지금 이제 우정현 박사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이 이성건 조평정위원장이 회담 서두에 들어가자마자 공개합시다. 물론 그건 다 주도권의 사업입니다. 회담 공개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공개 회담할 필요 뭐라고 회담합니까? 그냥 이 언론 통해 가지고 다 주장하면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이성은 이 대표 이 단장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줄 테니까 이 숙제에 대해서 좀 북한이 원하는 답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거지만 또 이 원하는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도 한미 간의 조율할 결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국민들의 정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을 볼 때 북한도 이거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도 이런 것을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노동심을 통해 가지고 9월 중 정상회담을 공식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니까 남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주면 더 좋고 예. 좀 더 주지 않더라도 양정상이 모여가지고 접점을 찾는 그런 방법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위원님, 남북 정상이 이제 올해 만나는 게 이제 세 번째가 될 거잖아요. 평양에서 그 1,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이제 판문점에서 주로 만나고 1, 2차 때도 굉장히 뭐 성과가 있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행 과정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1, 2차와 좀 다른 점이 있다.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정상회담은 어떤 북미 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이전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어떻게 보면 좌초될 뻔한 위기를 구해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우리와 남북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반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과연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어떠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1, 2차 정상회담이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이르게 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면 지금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뭐 9월에 예정대로 열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에 관한 협상이 올해 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핵심 의제는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종전선언과 이제 비핵화라는 부분이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과 미국 간에 빨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타협해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북한과 미국 간의 그러한 움직임이 특별히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뭐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떠한 너무 큰 자신감을 가지고 갔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큰 정치적 부담감을 가질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분명 의제가 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북한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고 사실 뭐 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한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뭐 한두 차례 만나서 될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크게 비핵화 종전선언이 크게 뭐 결정된다라고 기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렇게 북한과 회담을 하고 만남으로써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면이 뭐 딱 부러지는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시원한 맛은 덜합니다만은 예.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촉진자로서 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다시 한번 제공할 수 있을지 이게 아마 가장 큰 그 관건이 아닌가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간에 신뢰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징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포괄적으로 9월 안 이렇게 얘기했지만도 적어도 이 판문점 선언에서 이행하는 문제, 이 정상회담 평양정상 이것을 갖다 이행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는 측면이잖아요. 이것은 신뢰가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저는 이번 이 평양에서 정상회담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계기점이 몇 군데 마련될 것이다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우정희 박사님께서 이번 이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어제 좀 더 뭐 결과론이랄까요? 이런 게 어떻게 예측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판문점 선언에서는 세 가지 의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남북관계 발전.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 세 번째는 평화체제 구축. 이 평화체제 구축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비핵화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북미 간의 지금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남북 양정상이 어떻게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해 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서 가지고 중재, 예. 견인 역할에 대해서 아마 요청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북관계 발전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 이렇게 얘기죠. 여기에 있어가지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협력, 소위 대북 제재 완화에 토대한 경제협력을 갖다가 뭔가 남북관계 확대 발전의 가장 기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은 비핵화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좀 뭐냐 하면은 사회 문화, 다시 말해서 언론이라든지 또는 그 스포츠라든지 이산가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신뢰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되면은 자연스럽게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완화되고 경제협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남북 간의 입장 차이 있을 것이 보여지고 예. 더 하나
평양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무슨 관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양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직감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도 평양에서 정상회담하면서 물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지만도 또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함께 한다 해서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매개해 가지고 남북 간 하나의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4.27 회담 때는 깜짝 월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도보다리 산책도 있었고 나무 심기 이벤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양에서 만약에 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때 어떤 이벤트를 기대를 해본다면 그건 평양 시민들과의 접촉이다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큰 의미에서는 접촉이죠.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집단 체조 이것도 어찌 보면은 평양 시민들과 그랬고 또 지금 이제 북한의 여러 지역을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그 사적지인데 관람하면 이 또한 평양 시민들하고 간접적인 접촉을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평양 방문해서 가지고 국빈급의 방문이냐 아니면 실무 정상회담이냐 쳐가지고 어제이라든지 기타 준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무 정상회담 하면 한 1박 2일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렇다면 관람 이런 것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고 예. 적어도 국빈급 하면 2박 3일 하면서 어전 같은 이런 것도 상당히 예우 예. 높은 급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아마 남북한의 실무급에서 아마 조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도로가 좀 미비하다. 좀 미안하다 부르기 초청하게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신다면 669기를 이용하실지 또 언론사들이 과연 지난번처럼 또 생중계를 좀 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유 박사님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아직 뭐 날짜도 확정된 바가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뭐 일주일 간격으로 너무도 많은 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 정도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지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때 만약에 이제 뭐 북미 간의 비핵화 관련한 진전이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남북 관계 진전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행하는 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겠지만 만약에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북미 간의 갈등 국면이 지속된다면 오늘 국무부가 이제 이야기한 대로 비핵화와 남북 관계 진전이 따로 갈 수 없는데 남북 관계만 또 유독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 회담이 이제 실제적으로 정해지게 되면 그렇죠. 그때 정치적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야 할까 생각이 됩니다. 실무 협상에서 다뤄지겠죠. 어제 회담에서 있었던 예상됐었던 의제 중에 하나가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일정 이외에도 사실 남북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식 관련된 일정에 대한 협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견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거든요. 어떤 부분에 지금 이견이 있는 겁니까?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예. 이것은 결국 뭐냐 하니까 대화의 기능, 그다음에 교류 협력의 기능, 더 나아가서 영사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정부에 있어가지고 김정 시대, 우리 과거 정부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노력했지만도 북측이 계기마다 시기상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록 개성공단 내에 이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되지만 앞으로는 서울, 평양 상징적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빨리 이것이 개소식이 돼야 된다고 지금까지 이런 개소식이 늦어진 이유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북 제재 이 부분과 좀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 내에 이 연락사무소를 하면 적어도 인원들이 제법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좀 발전소라든지 소형 발전소 있어야 되고 전기가 공급되고 이래야 뭐 활동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대북 제재 이런 부분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곧장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측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미국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외조약으로 한다면은 조만간에 개성공단 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개소식 규모를 가지고도 북측은 소규모로 좀 하고 싶어하고 우리 측은 좀 대규모로 하고 싶어하고라는 좀 이견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글쎄 아직까지 그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에 관한 그 성격에 있어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아직 그 의견의 일치를 못 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장의 이제 직급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뭐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남북 간에도 아직까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유류 공급 등에 관련한 국제사회 제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이제 개소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락사무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개성공단과 이런 부분과는 별개로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향후에 보다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남과 북이 일단은 일치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대해 설득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통일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또 그 이번에서 예외 조치를 좀 해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답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좀 결론을 내려줄까요? 미국 쪽에서. 지금 물론 지난번에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단서를 단 것은 제재의 틀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북한의 제재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품이 전해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800만 불을 제공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류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 필요성을 인식을 시키고 그러한 차원에서 제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북한이 다음 달 9일에 이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좀 큰 행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많은데 민간 위성에 지금 열병식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거든요.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구구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민족 대경사다 이렇게 성격 규정했잖아요. 예. 그 성격 규정에 걸맞게 그 지금 5호 국가, 주변 국가 여기에 대해서 고위급 축하 사절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다 초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초청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방해놓고 있다. 이게 지금 불평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열병식입니다. 예. 이 열병식이 있어가지고 규모가 상당 부분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를 할까요? 지금 이제 가림하게 가려져 있습니다만 과연 비핵화 이후에 이런 그 화성 14, 15형과 같은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요. 또 기타 다른 어떤 신형 무기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집단 체조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집단 체조를 한 몇 년 동안 중단되어 왔죠. 이 집단 체조에서 인권 문제도 생기고 여러 문제 있습니다만도 가장 국제사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니까 성군시대, 이 집단 체조를 통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퍼포먼스 행시고 뒤에 동영상을 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국제사회 일종의 도발적인 행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비핵화 선언 이후에 집단 체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런 관전 포인트겠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아마 이번 구구절에서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동원된 이런 규모, 이런 것이 위성을 통해서 봤을 때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 정도. 예년보다는 좀 적은 그리고 수가 지금 이제 차량 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도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몇 가지 관전 포인트, 이것이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생각입니다. IC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해체 작업도 있고 뭐 이런 포착도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이번 그 열병식에서 ICBM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건 좀 어떤 의미를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참 가장 무난한 분석이 뭐냐면 등장 가능성은 50대 50이다. 이렇게 하면 가장 무난한 부분인데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50% 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화성 14, 15인가 같은 ICBM이 이런 열병식에 등장한다.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미국에 대한 압박. 미국이 빨리 이런 대북 제재 해제, 이런 체제 보장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그 ICBM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 설령 그것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중계방송에 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편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뭐냐 하면은 내부 체제 결속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 2월 8일 날
아주 신형 무기가 등장했지만도 예. 녹화해서 편집을 해봤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체제 결속을 말씀하셨는데 오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그 지금 뭐 북한도 35도를 웃도는 이런 무도이거든요. 뭐 집단 체도도 그렇지만 이 나와서 준비하고 연습하는데 주민들도 뭐 불평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북한의 사회는 이제 우리와는 이제 다른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러한 정서가 어떻게 표출될지는 사실 우리가 좀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유지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또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러한 체제 결속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한 것이 뭐 겉으로 나오거나 예. 이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